자, 이제 우리 보수주의, 진보주의에 대한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요, 25번 문제 정도 좀 한번 볼까요? 25번 문제 보면, 이념에 따른 정보원과 그 성격이 다른 것,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 이념에 따라서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뭐 이게 이제 이념에 따라서 나눠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기회균등보장은 보수주의입니다. 그죠? 보수주의고, 경제적 자유 보수주의입니다. 예, 정부의 개입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가 묻어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번영하고 진보하고 이런 개념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잠재력 정도까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진보주의의 그 어떤 그 관점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시장을 부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시장을 맹신하는 정도로까지 봐야 돼요. 시장에다 맡기면 다 해결돼. 이런 식이야. 그런데 자유주의는 그런 반면에 진보주의는 시장을 인정해. 그렇지. 시장 경제 원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 안 그러면 그거 진짜 그거지. 그거지. 콩이지 콩. 공산주의지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 경제는 여기서 안 다뤄요 아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진보라 할지라도 시장을 부정하진 않아요. 시장을 인정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시장의 잠재력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만 시장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이 불편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진보주의도 자리를 잡는 겁니다. 합리적 경제에는 인간관을 부정한다. 그리고 오류 가능성이 여전히 인정한다. 이거 진보주의예요. 그럼 답은 1번이 된 거예요. 이제 다른 거는 1번이야. 근데 이게 이제 저기서는 경제학 원래 경제학 관점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은 무조건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합리적이다. 근데 인간은 항상 불합리해요. 사실은 우리가 소비할 때도 과시소비하고 과시소비하잖아요. 과시소비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잠바 같은 거 살 때도 왜 브랜드를 왜 따죠? 신발 나이키를 왜 신어? 진짜 기능이 나한테 딱 맞아서 내 만족 때문에 산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매번 그래서 꼭 그 브랜드를 꼭 사나 그렇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시소비의 목적도 있는 거고 그런 행태도 하고 충동구매도 하고 우리의 그런 심리를 파고들어서 막 1+1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싸게 느낌을 줘가지고 더 싸게 하려고. 그래 우리 항상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걸로 나는 합리적이야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그죠? 편의점에 가면 부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 찍을 때마다 막 1+1입니다. 2+1입니다 이러니까 그죠? 싸구리만 쫓아다니는 사람 같아. 그죠? 그러기도 한데 그렇게 사면서 자기는 뿌듯해 하거든요. 야 잠깐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사면은 난 싸게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격을 보면은 별로 그렇지도 않아. 그죠? 약간 싸거나 뭐 그런 정도인 건데 그 와중에 나는 충동구매 내지는 뭐 과소비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소비, 일종의 사재기 뭐 이런 다 그런 게 막 겹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불합리해. 그런데 불합리한 게 꼭 나쁘냐?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명품 가방 내가 절약해 갖고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욕할 수만은 없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한 경제학자들은 그거는 나쁜 행동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렸죠.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걸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에서는 그 말도 안 되게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자꾸 가정하고 강요하지 마라. 그렇지는 않지 않냐. 이러면서 오류 가능성,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이걸 현실적으로 인정하자.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호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보호원 같은 거 만들어서 보호하지 않아요? 왜 보호하죠? 불합리한 선택을 자기가 했다가도 후회되면 나 물릴래. 그럴 때 그걸 인정해줘라. 이런 거 해주잖아. 소비자 보호원에서. 인간의 불합리한 지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공익 목적의 정보 규제와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진보주의죠. 1번이 답입니다. 자, 26번으로 갑니다. 진보주의 정보관에 따르면 정보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보 실패를 우려한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진보주의는 정부를 신뢰하죠. 신뢰하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게 되려면 자, 이게 이제 보수주의라고 바꾸면 맞는 거죠. 그죠? 기업은 틀렸고요.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요거는 보수주의에 가깝습니다. 정보를 공공재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규모 관료제를 과연 찬성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공공선택론에서 행정학하고 딱 연결해서 보면 그 빈센트 오스트롬 있잖아요. 민주행정 패러다임. 거기서 말한 게 야, 이 윌슨 베버주의 이거 이제 폐기하자 이런 거예요. 윌슨 베버주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자 이런 거 이제 폐기하자는 거예요. 관료제 자체가 문제가 많다. 관료제 자체를 폐기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절대로 이게 이제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보수주의 정보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보수주의 정보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의 입장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데나르트 아니겠습니까? 데나르트 쪽으로 오는데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론은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합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비판하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할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식의 관점의 전환을 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국가 시대는 최대 봉사가 최선의 정보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 봉사라는 말, 이 봉사에 꽂히시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리을에서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왔고 봉사하는 정보가 나오니까 밑에 미음을 읽을 때 봉사에 꽂혀가지고 이 봉사라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맥락을 파악하실 때 밑에는 최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최대. 그러니까 행정국가 시대는 최대로 활동하라는 거네. 최대로 활동하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봉사에 꽂혀가지고 이게 봉사하는 정보 그거의 봉사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디귿, 리을, 미음 이게 맞아요. 3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8번으로 갑니다. 외부 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 어렵죠? 좀. 피구세라는 게 있어요. 교정적 조세. 이거는 사회 전체의 최적의 생산 수준이 발생하는 외부 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부과한다. 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시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전가하죠. 외부 불경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비용 같은 걸 전가해. 그잖아요. 자기네가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나타나면 그거를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정화하는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배출해버림으로써 그거 배출된 환경오염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게끔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쓰게끔 전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피구세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런 거 전가하는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야 그거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세금으로 걷어서 정부가 해결하면 되잖아. 그러자는 게 피구세입니다. 이 개념이. 교정적 조세. 그렇게 되면은요 더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그러면 환경오염 시킨 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환경오염 시킨 것을 다시 클리어해 주면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목표가. 그게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세금도 비용이니까.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량을 줄이게 돼 있지. 그럼 환경오염 자체를 덜 시켜. 그걸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피구세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을 유도하도록 유도한다 그랬는데 뭐 그런 면도 있죠. 외부 효과 중에서는 긍정적 외부 효과인 외부 경제를 또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과소 생산되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코즈가 나왔습니다. 코즈 기억나요? 코즈? 코즈 같은 경우에는요. 뭐에서 우리가 배웠냐면 이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 여기서 나온 학자예요. 공유지의 비극 기억나요?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 뭐였냐면은
이 재화가 무상이에요.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제성이 일단 없어요. 배제성이 없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경합성이 있어.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놈이 먼저 그걸 차지해버리면 내 몫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해놓고 보려고 해, 사람들이. 그래서 확보해놓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잉 소비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 자원이 씨가 말라버리죠. 이거를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 문제를 하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생물학적인 현상을 빗대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연구가 시작되는데 이거를 이제 코즈 같은 사람은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걸 다 사유재산화 해주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걸 공짜로 경쟁해서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거를 개인의 재산으로 다 쪼개주면 그러면은 직권은 아끼기 때문에 공유재비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유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환경이거든요. 환경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건데 환경에 대해서 사유재산화 해준다? 어떻게 사유재산화 해주지? 환경을? 그럼 여기서 칸막이를 쳐가지고 요 안에 있는 공기는 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안 돼.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성립됩니다. 개인에게 다 소유권을 다 나눠주는 거야. 공유해서 공유지의 비극이잖아. 공유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 공유가 아니라 사유를 시켜버리자는 거죠. 그럼 해결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사유를 시키지? 이게 사유가 안 되는 대상들이에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겠지. 목초지 그런 거 예로 들을 때는 그건 가능해요. 그거는 왜냐면 마을 공동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가 공유지가 되니까 거기 와서 먼저 그 풀을 다 뜯어먹게 해가지고 여기가 황폐화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 지혜 비극이라고도 하잖아. 그렇게 빗대서. 그럴 때는 되지. 그럴 때는 야 마을 사람들이 이걸 n분의 1로 공유지의 풀을 직걸로 하자. 이건 되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불가능하진 않아. 그런데 아까 말했던 환경 같은 거는 어떻게 공유되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사적 소유할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코지의 정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환경이 사적 소유가 됐어. 그러면 만약에 내 환경을 옆에 있는 애가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상대방 그 침범하는 대가로 자기는 좀 이렇게 더 편익을 얻었으니까 그거만큼 또 돈을 내주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코지의 정리인데 아무튼 이거 이론상은 성립이 돼. 그런데 그 누가 협상을 할 것이며 협상에 동의가 되느냐 과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게 아까 말했던 빈센트 오스트롬의 부인 엘린 오스트롬. 엘린 오스트롬이 제시했던 방식은 야 이게 정부 실패가 싫어 이 사람들은 아무튼. 예. 그러니까 요 코즈도 경제학자고요. 엘린 오스트롬도 경제학의 베이스를 둔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공공선택론 이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정부가 개입하는 걸 싫어해. 그런데 코즈식으로 극단적으로 사유재산하자. 이건 말이 안 돼. 현실적 대안이 안 돼. 그래서 얘기한 게 사회적 합의 이런 거예요. 과거부터 내려왔던 사회적 규율. 이런 것들을 따르면 균형이 유지된 채로 지속성이 생기더라. 그 사례로 막 동남아시아의 정글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산림 파괴. 이런 현상을 예로 들어요. 수천 년 동안 잘 유지되어 왔던 게 정부가 개입하면서 망가졌다. 그게 공유지잖아요, 일종의. 그 숲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 숲에서 나무도 땔감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걔네도 그렇게 살았는데 숲속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숲을 망치지 않고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 숲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숲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왜? 돈 받고 예외를 허용해 주거나 혹은 관리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인력이 부족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제도가 미비하거나 뭐 그래서 오히려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막 들어와서 함부로 하는 거 훼손하는 것도 못 막아. 차라리 그거를 그 인근의 지역 공동체 옛날 방식으로 맡겨놨으면 계속 유지가 잘 됐을 텐데 정부가 그거를 감독권 같은 거 뺏어가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엘린 오스트롬이에요. 이게 되죠? 그래서 저술한 책 제목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 이겁니다. 공유의 비극. 이걸로 노벨상 받은 거예요. 공유의 비극을 넘어. 됐나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코지가 나왔는데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직접적 규제의 활용. 그런데 지금 방금 이 사람들은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공유제 비극이 나타났을 때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 거고, 통상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규제하지. 정부가 끼어들어서 규제를 하는데, 직접 규제 기억나죠? 그것은 이제 권력을 동원해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끼어들어서 통제하는 거고요. 간접 규제가 있었죠. 간접 규제는 어떤 거예요? 간접 규제는 시장 유인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규제를 다른 말로 명령 지시적 규제, 간접 규제는 시장 유인적 규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게 이제 4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28번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유제 비극, 요거 이제 극복 방안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코즈가 있죠. 코즈의 정리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롬이 있죠. 엘리너 오스트롬 또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정복 규제가 있는 것이다. 정복 규제가 있는데, 정복 규제 쪽에서 보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정복 규제가 직접 규제가 있고, 그리고 간접 규제가 있다. 근데 직접 규제를 우리가 이제 명령 지시적 규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접 규제를 시장 유인적 규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간접 규제가 그래도 이들의 주장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이쪽에 좀 더 가깝죠. 근데 명령 지시적 규제는 하지 마.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허용한다. 이거는 시장 유인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적 규제예요. 직접적 규제가 아닙니다. 직접 규제는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데, 간접 규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염 배출권을 준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환경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럴 때 정부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뭐 예를 들면 각자에게 10톤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막 줘, 이렇게. 근데 누구는요 10톤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누구는 한 5톤만 배출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래. 그럼 5톤만큼의 배출권이 남잖아요. 그걸 갖다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야, 여기 오염 배출권인데 너 살래? 이렇게 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해. 그러면은 이제, 야, 잠깐만, 니네한테 사라고? 뭐 오염 배출권 사라고? 얼만데?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계산을 막 해보는 거야. 야, 잠깐만. 오염 배출권을 살 때 얼마? 그리고 이걸 차라리 우리가 정화하면 얼마? 아니면 이거를 그냥 배출하고 정부한테 걸리면 뭐 과태료나 이런 걸 내. 그럼 그거 얼마?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는 거야.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기회를 주는 거지. 그거가 시장 유인적 규제예요. 시장 유인적 규제입니다. 그러면은 적당한 정도의 오염 배출권 가격이 책정될 거야. 응? 야, 알았어. 야, 배출권이 너무 비싸서 안 사고 그냥 배출한다고? 그리고 그냥 뭐 벌금 맞거나 과태료 맞겠다고? 에이씨, 그러지 마. 그럼 우리가 좀 더 싸게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배출권을 절감한 데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배출권이 부족한 쪽에서도 다르게 더 싸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고, 정부는 배출권을 줄 때 애시당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출돼야 될 양의 적어도 관리 가능한 총량을 생각해서 그걸 갖고 나눠서 이렇게 이만큼씩 배출해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배출은 막는 거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실제로 도입되어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시장이 곧 도입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4번이 그래서 직접적 규제라 그래서 틀린 겁니다. 직접 규제는 하지 마. 이걸 아예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29번으로 갑니다. 요거 이제 표 딱 나왔죠.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공유지, 공유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기서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네. 있나? 아, 있다. 있구나. 배제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돼 있고 경합성이 있냐 없냐가 돼 있는데 아까 이제 공유제다 그랬을 때는 비배제성의 경합성 나가 되겠네요. 나가 여기가 이제 공유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짜인데 경쟁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돼 버리고 낭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부족한 사람은 아예 이제 구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본적인 사적 제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 내가 뭘 이용하려면 돈 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면 딴 사람이 그만큼은 못 사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서 그게 이제 경합성은 있지만 더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사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율이 돼요. 여기는 알아서. 근데 아까 공유제는 그 조율이 안 되는 게 공짜거든. 공짜로 확보할 수 있는데 남도 원하고 나도 원한다. 그럼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경합성이 있어서. 나는 그래서 비극이 되는 거고 가에서는 비극이 안 발생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필요하세요? 다 필요하지 사실은 돈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 있으면 좋지 뭐. 엄마를 갖다 주든 여친을 갖다 주든 내가 직접 착용을 하든 뭐 다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죠? 경합성이 있다.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있다 보니까 그죠?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 가격을 낸 사람은 사는 거고 못 낸 사람은 못 사는 거니까 진짜 내 욕망이 그거를 얻는 데에 꽂혀져 있으면 돈을 모아서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못 사는 거니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이 돼. 얘는 사적제는. 근데 아까 공유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짜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제 비극이었다. 이 둘 차이 알겠죠? 그 다음에 다는 배제성은 있는데 비경합성이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요금제라고 하는 거죠. 요금제라고 하는 겁니다. 돈 내고 이용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회원제 이런 거예요. 회원제, 요금제. 우리가 요금제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은 통신 요금이 이게 요금제죠. 말 그대로 요금제. 가입자들한테만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리고 그 뭡니까? 넷플릭스 이런 것도 다 요금제.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내버려두면 독점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독점으로 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독점스러운데 자꾸 이제 거기에 애플도 도전해. 뭐 어디 다른 데 뭐 어디야? 뭐 또 다른 데도 도전한다며. 디즈니도 도전해. 뭐 다 도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자본을 가진 몇 명 애들이 경쟁할 거야, 아마. 그래서 아예 독점까지는 안 가, 그거는. 그런데 투자 비용이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게 망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요, 독점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이게. 왜냐면 초기 기업이 나중에 진출하는 기업보다 훨씬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독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게 다에 해당이 되고, 라는 이게 바로 공공재죠. 공공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경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짜라서 남용하는 게 문제예요. 얘네도. 그죠? 그게 나하고의 차이가 됩니다. 공짜라서요. 무임승차하려고 그러고요. 누군가 돈을 내줘야지 생산이 이루어질 텐데도 서로 안 내려고 한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가지고 접근해 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가제와는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뭐 이건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그죠? 예, 그렇게는 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아예 없냐? 그건 또 아니지. 사적제라 그래서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되거나 이런 게 없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것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선지랑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나제와에 대해서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예쁜 꽃이 피었어. 그러면 그 꽃을요 사적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공짜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먼저 꺾어오면 내 거고요. 남이 먼저 꺾어가면 남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경쟁적으로 먼저 먹다 꺾어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부가 그걸 못하게 공유하게끔 하려고 어떻게 해요? 사적 소유하지 말고 공유해라.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어떻게 규제했냐면은 그 꺾으면은 처벌하죠? 함부로 꺾거나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습관화가 되면은 이런데, 공공시설 같은 데 있는 걸 함부로 집어오거나 하면 안 되는 걸로 인식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원래 사회자본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잖아요, 지금. 근데 옛날부터 높았냐?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높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나름의 사회적 규율, 뭐 공동체 규율 이런 게 하나 둘씩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옛날부터 뭐 다 그런 거 남을 위해서 뭐 이게 내 거 아니니까 손 안 대고 이런 게 어딨어. 안 그랬었어. 그런 거 공원에 풀 있으면 다 뜯어갔어. 다 뜯어갔어. 지금도 좀 이렇게 연세 많으신 세대는 산에 가서 뭐 막 캐오고 막 뜯어가고 옛날엔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서로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마인드가. 근데 이게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게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법적인 이런 통제 혹은 사회적인 자기들끼리 규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해결이 되기도 하죠. 그렇고요. 3번 다재와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독점이어서 그래요. 독점이고 독점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부가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경쟁을 일부러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초기에 진입한 업체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쟁을 자꾸 안 할 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경쟁을 자꾸 붙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그리고요, 라재와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것도 다 무임승차 하려고 하면 아무도 돈을 안 내서 공급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이제 결국에 1번이에요. 1번이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아니 아무리 사적재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잘 돌아가는 건 맞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 정부가 아예 개입 안 해도 되나?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4쪽 지나가도 될까요? 지나갈게요. 33번 공유제 비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은 합리적 선택일 수 있어요. 남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차지해야 돼 라고 하는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극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해 가지고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코즈가 공유제로 남겨놓지 말고 사유제 하자. 사적인 소유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한 사람의 선택행위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한다 아닙니다. 이건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나의 합리적 선택이 타인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 불경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공공재 있죠. 공공재의 경우에는 공공재는 서로 무임승차하려고 눈치 게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내가 돈을 낼게 이러고 소비한 사람이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해주잖아. 그러면 그거는 외부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유제 비극에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외부 불경제랑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꼭. 자 그리고 외부 효과를 내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외부 효과의 내부화가 어떤 거예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는 내가 내지 않는 비용을 내가 내게 한다든가 아까 저기처럼 우리 저 피구세처럼 그죠? 내가 비용 안 들이고 오염물질 배출할 거야. 그리고 배출을 막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갖고 비용을 매겨버려. 그럼 그게 외부 비용이 내부화된 거예요. 아씨 내 비용으로 돌아왔어. 그러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됐잖아요. 그럼 내부화가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었을까요? 자 그리고 됐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답이 3번이었죠. 아까 틀린 게?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34번은 공공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공유자원하고 공공재는. 그래서 한 번씩 다시 찝어봅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었고요.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쉽죠. 시장 실패의 발생 가능성은
정부 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해준다. 여기서 시장 실패가 벌어지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저 자유주의자, 옛날에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조차 필수 공공재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동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옛날 야경국가 때에도 국방 치안 같은 거는 정부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그죠? 서로 눈치 게임 하다가 아무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무임승차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요거는요 그냥 가치가 있는 재화, 그래서 가치재라고 불러요. 반대로 비가치재도 있어. 비가치재가 어떤 거예요? 담배, 술 이런 건 비가치재예요. 자기 본인한테도 별로 좋은 게 없고요. 물론 이제 순간적인 기분이 헬렐레해지니까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에는 자기 자신한테도 좋은 결과로 남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게 한 측면이 있고, 요즘 세대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자기 생각 말할 때 옛날처럼 막 눈치 보여서 남한테 내 생각 얘기도 못 하겠고, 막 그래요?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 남한테 뭘 표현하면 안 되고, 뭐 또 되게 위계서열적인 사회니까, 그죠? 내 속마음은 다 내가 삭혀야 되고, 유일하게 이제 그럴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술이야. 그죠? 문화가, 옛날 문화가 스트레스 받아도 일만 하다가 보니까 뭐 시간도 없고 그냥 술이나 먹고 술 퍼먹고 취한 기분에 자고 이런 거 옛날 문화였지 뭐. 그러지 않나?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화도 점점 사라져가고, 아니 비가치제라서 점점 사라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담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흡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긴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비가치제로서 점점 줄어드는 게 좋아요. 예, 하더라도 아주 소량, 꼭 필요할 때만 살짝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죠. 이런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또 의료보험으로 또 그죠, 해결을 얼마만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서 그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뭐 그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그게 많이 소비되면 안 좋아. 그러면 비가치제라고 그러고, 비가치제에다가는 정부가 세금도 매겨요. 그게 개별 소비세. 그래서 담배에 세금 엄청 붙어 있고 술에도 엄청 세금 붙어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매겨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러면 표 떨어질까 봐 못 하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 그 학자들이.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담배도 지금보다는 한 1.5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술이 너무 싸다. 소주 한 병에 막 1,100원? 뭐 이러나? 그러니까 한 10,000원씩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올리는 것 뿐이야. 비가치제라서 사실은 거기에 세금을 매기긴 해요. 자, 그리고 이 가치제. 여기 나와 있는 건 가치제예요. 문화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건 가치제죠. 근데 그게 공공재냐? 그렇진 않아요.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어야지. 예. 문화 행사가 비배제성, 비경합성인가? 아니,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어디 극장이나 어디 갈 때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영화 봐야지 했는데 사람이 꽉 차서 못 들어가고, 그 경합성 있는 거잖아, 그게. 경합성 있잖아. 왜 그게 비경합성이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 이게 공공재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다른 얘기예요, 아예. 이거 갖다 붙인 겁니다. 3번이 답이 되고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보가 공급한다. 이게 필수 공공재입니다. 필수 공공재. 외적 방어를 위해서 옛날에 보면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병을 둔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덩달아서 이득을 보는 거고, 그럼 나 혼자 억울하니까, 그죠? 나도 그거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그럼 국방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정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요,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 이거 큰 판에서 우리 정리했던 거 빠르게 정리 다시 한 번만 하고 지나가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제 시장 실패 36번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의 종류, 그러면 이거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시장 실패의 종류에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이 항목들을 그냥 외우면 이 범위 내에서만 나와요. 시장 실패가 이것만 있냐? 그렇진 않지. 그런데 이 범위에서만 나와.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완전 경쟁이 있죠? 불완전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연 독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연 독점.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를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나뉘어졌고, 공공재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을 얘기했죠. 됐죠? 이렇게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극복이에요. 예, 정부 실패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을,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죠? 정부 개입이 필요한데, 이 정부 개입의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적 공급. 두 번째로는 공적 유도. 세 번째로는 공적 정부 규제 참. 정부 규제. 이렇게 했고 그랬을 적에 여기 정부 규제, 여기도 정부 규제,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그리고 공적 공급, 그리고 공적 유도와 정부 규제. 기억나시죠?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부 실패 현상은 네 가지, 그죠?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내부성, X 비효율성,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 그리고 권력의 편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익숙해지면 외워집니다. 익숙해지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인내심 테스트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한마디로. 그죠? 반복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부 개입의 축소가 방향이죠. 다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공적 공급했던 걸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적 유도했던 게 이제 보조 축소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 규제했던 걸 규제 완화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막 제가 설명했었어요, 옛날에.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유는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뭐 이유를 모르고 외워도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머리로 이해해야 암기가 빨라요. 머리로 이해해야. 아, 그렇지. 이거는 되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제 그 감이 살아나서 암기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외부 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 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보조금, 부의 외부 효과일 때는 정부 규제 이렇게 가자고 했고, 그 다음에 자연 독점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 혹은 정부 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자연 독점일 때 공적 공급 또는 정부 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아까 독점이 나타나면 공적 공급하면 되죠? 독점이니까. 그거는 정부가 그냥 공급해 버리는 거야. 민간이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정부가 규제해서 경쟁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거 가능합니다. 정보 비대칭인데 정보를 공유하면 보조금 주고, 정보 공유 안 하고 자꾸 그러면은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에다 동그라미 쳤잖아요. 두 군데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또는 공적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시장 경제 학자들이 자기네들 이론을 얘기할 때 아담 스미스부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가정했거든요. 근데 현실에 완전 경쟁 시장이 없어요. 그냥 죄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거든. 그 불안전한 정도에 따라서, 불안전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시장 실패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이걸 전부 다 정부가 공적 공급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조금을 주고 공적 공급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심한 경우에 정부 규제 정도로 케어해 주는 거. 이 정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정부가 오로지 다 공적 공급을 해결하겠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거기에 가까운 게 공산주의라고요. 실험해 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정부 관료 몇 명이 지들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모여서 야, 올해 TV는 이만큼 만들면 되겠지? 야, 올해 신발은 몇 켤레 만들면 되겠지? 해서 판단을 못해.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남의 머릿속에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야? 어? 그리고 유행도 변하잖아. 그런 취향을 어떻게 지들이 맞출 거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더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훨씬 더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잖아요. n분의 1로 나눠줘봐야 나한테 이거 필요도 없는데 이거 왜 줘? 나 싫어하는 건데. 이래버리면은 그 왜 자원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허투루.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실험은 평등해야 돼라는 그 지향성을 가지고 출발한 거긴 한데,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들의 내부성 때문에 안 됐고, 평등한 사회가 아니게 됐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도 지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 아니? 공산주의 국가들에 제가 좀 여행을 다녀봤는데, 전부 다 거기 수도로 들어가려면 다 통제합니다. 아무나 수도에 못 살고. 다 똑같아. 다 차별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평양에 아무나 못 산다며. 중국에서 베이징 들어갈 때 다 검문 검색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웃기지 않아, 되게?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것도 더 망가졌지? 평등하지도 못하지? 그 자원 배분에서는 엄청난 비효율을 가져왔지? 이렇게 돼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됐거나, 이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공적 공급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지나갑니다. 안 쉬고 쭉 하고 일찍 끝냅시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38번 갈게요. 파생적 외부 효과 관련이 있는 거 그랬어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도 외부 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정부가 개입해도 외부 효과가 생겨요. 생각하지도 않은 현상이 막 파생되는 거예요. 파급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구분해야 되니까 용어를 달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겨도 외부 효과라는 건 있고, 정부가 뭐 어떤 행위를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정책의 효과를 이제 원하고 효과성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실시하는데 주효과가 있죠. 주효과. 그게 이제 원했던 효과야. 그런데 모든 정책은요, 주효과도 있는데 부수효과가 나타나. 그 외부 효과예요. 부수효과. 부수효과가 이걸 했더니 이것도 좋아지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보고서 쓸 때 그런 걸 잘 하셔야 돼. 뻥튀기. 보고서에서. 정책 효과 뻥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라면 이것도 좋아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걸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역에 여기 불만이 많으니까 지역사회를 여기 재개발할 겁니다. 그래 놓고서 부수효과로 환경이 좋아져서 여기에 범죄도 줄어들 겁니다.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야. 이해돼요? 재개발은 원래 그 재개발의 목적이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개발을 했더니 여기 이제 음침한 데도 사라지고 그래서 범죄 발생 빈도도 줄어듭니다. 이런 게 부수효과라고. 그러니까 부수효과가 발생하는 건 방금 전에 긍정적인 걸 얘기한 건데 그게 파생적 외부 효과예요. 정부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도 벌어지더라. 뭐 이런 거. 그죠? 5만 원권을 발행한 것은요. 너무 현금 뭉탱이를 들고 다녀야 되는 게 불편하니까 5만 원권을 만들었거든.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5만 원권을 발행하면요. 그런데 5만 원권을 100장쯤 발행하면 한 3, 40장만 돌아다니고 나머지 어디론가 거 사라진대 자꾸. 그 어디가 있을까? 그 일종의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하면 부피가 작아져가지고 그거를 보관하기가 쉬운 건가 보지 누군가에게는. 그럼 그거는 파생적 외부효과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야 정부가 정책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외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외부 효과가 있다. 근데 그 단지 정부 실패라고 따로 구분해야 되니까 파생적이란 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 그러면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렇게 했고요. 죄인의 딜레마 게임 이론으로 설명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목초지의 비극으로 설명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적인 정의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면은 요게요. 일단은 이게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거를 보시는 게 낫죠. 이 답을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 5번 경기 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어. 근데 오히려 이것이 정부 개입을, 그러니까 이건 역효과거든요, 오히려. 그랬더니 이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건드린 거지. 그럼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역효과는요, 원래 의도했던 주효과 있죠. 이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역효과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것도 파생적 외부 효과의 하나죠. 원했던 효과가 안 나타나고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서.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설명해 볼게요. 파생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소득재 분배랑 영향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소득재 분배를 하는 이유는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이건 시장 실패인데, 이거 말고도 시장의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뭘 꼽을 수 있냐면, 시장의 단점 한 가지가 뭐예요? 시장의 단점 중 한 가지가 빈부격차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시장에서 경쟁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경쟁은 많은 장점이 있어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 빼놓을 수 없는 단점은 경쟁에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패자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게 경쟁이거든요. 승자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구조가 돼서 빈부격차 반드시 벌어져요. 그러면 적당한 수준에서 케어해줘야 돼, 정부는. 정부가 소득재 분배를 한다고, 야, 모두의 소득은 다 n분의 1로 똑같이 가져. 이렇게 하면 또 공산주의야, 그게. 어? 근데 아까 공산주의가 망한 거 막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럼 경쟁을 전혀 안 시키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나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실패를 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다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무 크게 격차가 벌어졌을 때 이걸 좀 좁혀주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소득재 분배 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파생적 외부 효과랑 연결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죠? 게임 이론. 요거는 뭐였어요? 게임 이론은?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시장주의자들이 고민하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만 주장을 해왔잖아, 시장경제학자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엮여있는 사람하고 자꾸 게임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측면이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데 없는 척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선택한다면 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일종의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가 되고, 지금은 이게 뭐 비주류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이상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해졌죠. 처음에는 완전 비주류.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전혀 연구하지 않았던 분야. 그런데 이런 게임 이론 연구자들이 노벨상도 막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로 이제 완전히 많이 유명해진 이론이에요. 이게 게임 이론의 한 가지 종류가 죄인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공범 둘이 있어. 근데 공범 둘을 데려다 놓고 자백을 받아야 돼.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떼어놔야 돼요. 둘을 떼어놓고 이제 취조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제일 좋은 건요, 둘 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잡아떼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야. 야, 너 제가 다 불었는데 너가 안 불면 너가 다 바가지 쓰는 거야. 너 독박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심리적 자극을 해. 그럼 얘가 이제 자꾸 뭐가 거슬리냐면, 가장 합리적인 건 분명히 답이 있는데 둘 다 불지 않는 건데 상대방이 부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내 선택이 달라져야 돼. 상대방이 안 불었을 때 있잖아요. 상대방 안 불었을 때, 그럴 때 내가 안 불면 제일 좋은 거지만 상대방이 부를 수 있잖아. 그럴 때는요, 나도 부는 게 나아. 그러면 이제 양상이 달라진다.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이 안 불어. 그럴 때 내가 불어. 그러면 내가 쟤한테 독박 씌우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불었는데 내가 안 불었다가, 그랬다가 내가 독박 쓰는 경우를 차단하려면 상대방이 부를 때도 나도 불어야 돼. 그러면 그래도 죄를 나눠서 이제 벌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부는 게 이로운 게 되는 거예요. 안 부는 것보다.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부는 게 이롭지 안 부는 게 이롭지 않아. 안 불면은 진짜 그건 도박이야. 상대방도 안 불고 나도 안 문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을 때는 그때는 내가 부는 게 무조건 이로워요. 나한테는. 그래서 결국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경제적 선택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깊게는 가지 맙시다. 근데 행정학에서도 이 이론을 그대로 배워요. 원래는. 배우는데 요거랑 이게 파생적 외부효과 뭔 상관이냐 도대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그럴싸하게 해놨지. 또 그 다음에 하딘의 이 목초지의 비극. 이게 아까 말했던 공유지의 비극이거든요. 그거랑 파생적 외부효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시장을 통한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때 이제 발생한다 그랬는데 시장을 통한 가격에 의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원래 외부 효과 자체는 어떤 거죠? 이게 내 경제 활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의 어떤 선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효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건데 그거랑 이게 뭔 상관이냐. 말 자체도 성립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을 5번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원래는 맥락이 맞는 주장들이 막 나오게 마련인데 이건 뭐 그냥 그럴싸하게 우리가 헷갈리게끔만 만들어져 있는 문제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0번 정도 3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랬는데요. 어때요? 맞는 얘기죠? 시장 기구에 맡기면 다 효율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부르고 아까 저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 존재는 시장 실패 주요 원인 중 하나죠. 맞는 얘기고. 그리고 X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야기된다. 이거 틀렸죠? X비효율성은 정부 실패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예. 시장 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 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도 이런 거죠.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생겼고 그런데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정부 실패가 또 나타나. 그래서 정부 개입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완전히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맞는 얘기죠?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부분이 없네. 자, 40번도 뭐 비슷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4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다음의 서술 중에서 옳은 게 뭐냐 그랬어요. 공무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서 사이먼은 공무원 팽창의 법칙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랬는데 이거는요. 파킨슨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사이먼이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사이먼도 그런 얘기를 했나? 의심은 해보셔야 되지만 우리가 배운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는 파킨슨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파킨슨 법칙 기억나요? 파킨슨 법칙? 업무 배정하고 부하 배정 두 가지를 얘기했죠. 내버려 두면 조직도 이게 하나의 생명체 같아. 지가 유지돼야 되고 또 더 번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업무를 늘려. 조직의 업무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은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인원을 늘릴 때는 절대 동료를 늘리지 않아. 부하를 늘린다. 그래야지 내가 명령하는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원이 더 필요해서 늘어나는 거라기보다도 조직이 자가 발전하는 거다. 조직이 스스로가 커진다. 이런 식의 접근을 했던 게 요게 이제 파킨슨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1번 틀렸고요. 정부 규모 팽창 관련해서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은 각각 별개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게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같이 주고받는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3번 행정기구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독특한 현상이 말이 돼요? 어디나 다 그래. 사람 사는 데는요. 문화의 차이는 좀 있는데 그죠? 문화의 차이나 성향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큰 줄기는 비슷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똑같은 감정을 가졌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다 비슷해. 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리고 부하 배정의 법칙은 A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자기의 동료 B를 보충받기보다 자기를 보조해줄 부하 C를 보충받는다. 이거예요. 부하 배정.
동료를 받으면 내 힘이 강해지지 않거든. 그래서 내 힘을 강화하려면 부하를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42번을 잠깐 볼까요? 정부 규제 유형에 속하는 사례 그랬는데, 정부 규제 관련해서요, 이제 경제적 규제가 있고 사회적 규제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 헷갈리죠? 예, 뒤에 뭐가 붙느냐가. 근데 이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이렇게 보면 돼요. 경제적 규제는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한 경제 주체에게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경제적 규제예요. 근데 사회적 규제는 사회 구성원 전반에다가 우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규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독과점 금지는 경제적 규제가 맞아요. 경제적 규제고요. 불공정 거래 규제도 경제적 규제가 맞아요. 가격 규제나 품질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영역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건데, 독과점 못하게 하고 소비자 보호해야 되니까. 불공정 거래 하지 말라고 하고. 그죠? 불공정 거래, 내부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응? 예를 들어서 삼성 SDS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IT 업체거든요. 삼성 SDS는. 근데 삼성그룹의 저 IT 관련된 개발을 SDS에다가 다 몰아줘. 일감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죠? 자기네들은 상식이야, 그게. 아니, 당연히 그럼 우리가 전체가 모 그룹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 개별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각 개별 법인마다 주주들 구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삼성 SDS한테 비싼 값으로 막 일감을 몰아줘. 그러면은 있잖아요. SDS는 좋지만 다른 데 주주는 어때요? 다른 삼성 땡땡의 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경쟁을 붙여서 입찰 들어오게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싸게 하겠다는 데에다가 줘야지 우리 회사 이득인데, 왜 삼성 계열사로 해서 거기를 도와주냐?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봤으면 나는 여기만 주주인데 이거 안 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런 것들도 다 불공정 거래 이런 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규제, 이게 다 경제 규제예요. 그리고 가격을 막 담합해서 올리거나 하는 거 못하게 하겠죠.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또 판매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전자제품에 전자파 인증을 안 받아. 그러면 이게 신체에 어떤 해를 미칠지 우리 가늠조차 안 돼. 그래서 그 인증을 못 받으면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규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규제를 합니다. 경제 규제 맞습니다. 사회적 규제, 진입 규제와 퇴거 규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 규제, 환경 규제, 이렇게 했는데요. 소비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그 보호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회 규제에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 규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 규제, 이거는 확실하게 사회적 규제예요. 그런데 진입 규제, 퇴거 규제는 확실하게 이거는 사회 규제랑은 거리가 멀어요. 아까 위에서 독과점 금지 있죠? 독과점 금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 영역에 하나의 기업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반대 방향일까? 진입 규제는요, 진입을 할 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퇴거는요,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경제 규제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경쟁을 적당하게 유지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영역은 경쟁이 너무 과열돼 있고 어떤 영역은 경쟁이 너무 약해. 그럴 때 진입 규제, 퇴거 규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걸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건 경제 규제입니다. 명령 지시적 규제가 나왔는데 사업 인허가 취소 처분, 법정 장애인 의무 교육 비율, 이거는 직접 다이렉트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유인적 규제는 간접 규제, 보조금 주는 거, 세제 지원, 벌금, 정보 공개, 공여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것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이래도 할래? 이런 식으로. 이래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명령 지시적 규제는 이래도 할래가 아니라 이거 하면 끝장이야. 이거 어기면 니네 끝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지나가 볼까요? 45번 정도를 한번 좀 볼까요? 윌슨의 규제 정치론에 대입했을 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종류를 찾아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은 기억하십니까? 규제정치 모형? 대국이 이익이잖아요. 대국이 이익. 그런데 그 대국이 이익을 어떻게 그렸었냐면 자,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45번. 45번이죠. 윌슨, 네, 규제정치 모형. 모형이 있습니다. 규제정치 모형이 있는데, 윌슨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나눠서 봤냐면, 요거를요, 이제 비용 부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부담자. 규제 대상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가 이제 분산되어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정책에는 반드시 수혜자도 있죠. 수혜자들이 또 분산되어 있냐 집중되어 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봤을 때 2x2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됐죠? 여기가 이제 분산이 대중정치 모형, 고객정치, 기업가 정치, 이익 집단 정치 이렇게 되는 거죠. 대국 이익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 놓고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요, 자동차 업계가 생산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 개선에 공표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봐봐요. 수혜자는 어떻게 돼 있죠? 수혜자는 분산돼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을 막으면 이게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비용 부담자는 집중돼 있죠. 이 업체들만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 생산 비용이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엄청난 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죠. 정부를 향해서. 기업가 정치 모형. 하지 마라. 규제하지 마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이러다가 대기업들 힘들어지면은 우리 경제가 망가져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그게 다 요게 해당되는 규제 정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가 정치 모형. 그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기업을 자꾸 저렇게 통제하고 규제하면 국가 경제 무너진다. 이 얘기가 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응? 기업가들 규제하지 말라고. 이해가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 답은 이제 2번으로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뭐 46번, 7번 다 그런 유형이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도 비슷한 얘기예요. 사례들이거든요. 사례들인데 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고요. 49번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여기를 보면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어떤 걸 행정지도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행정지도 요거 요즘에는 이제 시험에서 또 자주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개도국일 때 특히 권위주의였잖아요. 정부가 힘이 엄청 세고 정부 말 안 들으면요 민간 경제 주체도 아작이야. 기업도 작살이에요. 그래서 정부 말을 잘 듣게 되지.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일단은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할 때 방법이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규제라는 게 정상적인 규제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규제를 하는 건데, 특히 법률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의회를 설득해서 의회가 법률을 바꿔야 되니까 요게 참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만치도 않고, 이거를 바꿔주라고 했을 때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좀 변형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꾸 규제를 하려고 들어. 그 일환으로 나온 게 행정지도 같은 거예요. 권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청을 했을 때 그때 그 요청을 안 들어줘도 그만인 거예요. 강제력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판단해보니까 그거 싫은데요?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정부의 눈에 어긋나. 담당자 눈에 어긋나. 그러면 담당자가 네 알겠어요 는 했지만 억하심정이 남아.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뭐 이렇게
규제가 있을 때, 법적 강제를 할 수 있을 때 되게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행정지도 같은 개념이에요. 실제 그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행정지도에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후진적일 때 많이 통용됐던 겁니다.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지도 막 남발하고, 근데 행정지도 안 따랐다고, 합법적이긴 한데 다른 규제할 때 막 다른 옆에 경쟁기업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여기한테 어떻게 막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뭐 있잖아요. 괴롭힌다. 그러면은요, 법원으로 가지고 갈걸? 법원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행정부 또 언론에도 그게 소개되고 그러면 야단 맞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는 잘 못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규제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억은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활동이 하나고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지도는 민간 부분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용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결정하면 안 될 일도 된다. 이런 시절에는 정부 눈치를 많이 보게 돼 있거든. 그럴 때는 행정지도를 해도 다 말을 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수의 변화에 따라 입법 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할 때 활용하죠. 그러니까 입법 조치가 단기에 잘 안 돼. 이럴 때. 특히 여소야대 이런 상황.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야당이 국회에서 안 해줘 자꾸. 그럴 때에는 이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행정지도 같은 거라도 동원해서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우리가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민간 위탁하고 민영화 있잖아요.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테마 7까지 오늘 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갈 테니까 문제를 꽤 많이 좀 풀어오세요. 예, 꽤 많이. 시간당 한 20개 이상? 이런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왜냐면은 절반 정도는 떨구고 가야 되니까, 절반 이상 떨고 가야 되니까 더 이상 풀고, 여기 이렇게 메모 주신 것처럼 메모를 주세요. 메모를 주시면 제가 그 순간순간 요거 밑에 거 풀어줄 건데 그냥 위에 거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융통성을 발휘할 테니까, 예, 질문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